나니까 널 위해 말해주는 거야. 살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또 듣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라면서 어딘가에서 배운 말투입니다. 누군가를 아낀다는 조언을 하기 전에, 그렇죠? 이 말이 먼저 나오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나니까 너한테 말해주는 거야.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했던 그 솔직하다는 명분 하에 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게 오만하고 폭력적인 행위였는지 당해보고 나서야 이 거울 치료가 됐어요. 저는 이제 친한 사이니까 이 정도는 솔직하게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착각을 했죠. 근데 사실은 지적을 해주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친할수록,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는 사람 있죠.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더 드문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충고해준 사람은 너무 많아. 상대방이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명확하게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조언은 오지랖이자 일종의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인간은 왜 이 옳은 말, 팩트에 왜 상처를 받을까요? 인간은 논리적 동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떤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그 기저에는 이 같은 편을 모으고자 하는 무리동물로서의 본능이 자리하고 있죠. 솔직한 충고가 위험한 이유가 이 본능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팩트 여부가 아니라 같은 팀이 되는가, 이 사람 나랑 같은 팀인가, 서로를 수용하는가, 이 판단이 더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충고가 훅 들어오면은 이게 공격으로 간주되죠. 그래서 인간은 이 비판을 받으면 생존 본능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친구가 나한테 야, 너 살 좀 빼야겠다. 아니면 너 그렇게 왜 얘기했어? 일 처리를 왜 그렇게 했니?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본능적인 반발심이 작동하죠. 야, 너는 나보다 얼마나 잘났길래? 내 사정을 알긴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 하는 그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인간은 자기의 자유와 선택권이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반발심이 생겨요. 그래서 친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팩트를 해도 그게 명령이나 통제로 느껴지는 순간 이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전에 나한테 대한 어떤 자율성의 침해 이런 걸로 간주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동하거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하게 되죠. 그 팩트가 상처가 되는 이유가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선택권을 뺏으려고 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방어 기제가 더 심합니다. 생판 남이 나한테 그러면 저 새끼 미친놈인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이 사람의 말이 가지는 무게가 나한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고 믿었던, 그런 아주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평가를 받는 거는 약간 배신감까지도 느껴진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안 그러다가 이제 가까워졌으니 솔직히 대해야겠다. 그 전까지는 서먹하게 대했지만 이제는 가까워졌으니 내가 팩트를 일깨워줘야겠다. 이 생각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직접 당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충고를 한다는 거는 통제 욕구의 표현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친구에게 충고를 던질 때 그 친구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걸까요? 많은 경우에 충고는 상대를 내 입맛대로 바꾸고 싶은 통제 욕구,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하고 버틸 수 없는 그 마음의 답답함 때문에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친구 행동이 내 가치관이랑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 불편함을 제거하려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런 명분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수정하려고 하죠. 근데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용된다고 생각해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됐을 때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 줄 수 있는 인내심에서 나오는 거죠. 어차피 주변에서 다 뭐라 해요. 사방에서 뭐라 합니다. 그거를 나한테 의견을 어떤 상대가 원하기 전까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손을 내밀지 않는 게 어쩌면 가장 고통스럽지만 그쵸, 보는 입장에서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렇지만 가장 성숙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냥 솔직한 충고를 딱 갈기는 거는요, 사실은 이 사람이랑 관계가 끝나도 관계없다, 이 사람이랑 관계를 이제 정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도저히 내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치명적인 결점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말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 말을 한다는 건 이 관계보다 진짜 이 사람을 원한다면 이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고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친구가 나를 떠나도 괜찮나? 이 관계가 깨지더라도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가? 만약에 그 친구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거나 만약에 생명이 위태로운 어떤 선택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관계를 걸고서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그 사람이랑 관계가 깨질 거를 각오를 하고 충고를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어떤 용기가 아닌가.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조언들, 뭐 이런 평가들, 충고들, 이거 보면 연애사, 직장 문제, 생활 습관, 뭐 성격 이런 거는 관계를 걸 만큼의 무게를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가볍게 이 관계 종료로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예민하게 군다. 그런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해지려고 충고를 해서 이 사람이랑 고쳐서 더 친해져야지.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너무 오해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수많은 말실수들을 나이가 들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적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댓글을 봐도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지적들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됐죠. 아, 내가 했던 것도 내 안에 오만함이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가까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입을 다무는 것이 능사일까? 그래서 제가 찾은 대안은 이 평가나 충고 대신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를 하고 안 하고 A 친구가 있으면 내가 아는 누구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그 A 얘기가 아닌 거죠. 아니면 우리 친척 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 그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기 얘기인지에 대해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은 그 사람한테 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답을 줍니다. 스스로 답을 줘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거 사실 너 얘기야.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남이 시켜서 하는 일에는 반발하지만요, 스스로 내린 결론에는 책임을 집니다.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거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비판하는 거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스스로 제3자로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성숙한 관계에서의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케아 효과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마이클 노턴, 데니얼 모천, 그리고 댄 엘리얼리. 댄 엘리얼리 정말 유명하죠. 이분들이 발표한 논문 가운데 이 실험은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이학 실험이요. 그 사람들한테 종이학을 접는 법을 알려주고 종이학을 접게 했어요. 그 다음에 참가자들한테 이 종이학의 가치를 물어봤어요. 뭐 3,000원, 5,000원 막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간 공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제3자한테도, 그냥 길거리 행인한테도 이 종이학 얼마에 사시겠어요? 물어봤어요. 본인이 만든 종이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매겼어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이런 쓰레기를 왜 돈 주고 사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린 답의 객관적인 품질, 그 퀄리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노력이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비춰줌으로써 깨닫는 그런 결론이 내 눈에는 좀 엉성하고 삐뚤어져 보여도 자기가 땀 흘려서 자기의 그 사고력을 써서 만든 답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지는 가치가 엄청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실제로 책임을 지고 실천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평가 대신 질문, 이런 거는 우리가 저런 데서도 볼 수 있죠. 소크라테스식 육아법 막 이런 거, 저는 이제 애 키울 때 자녀 있는 분들은 이런 책 많이 봤을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제자들한테 정답을 주는 법이 없었다 그래요. 대신에 뭐예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거 산파술이라 그러는데, 산파가 아이를 낳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모가 낳도록 산파가 도와주는 것처럼 스승은 제자, 그러니까 물론 관계가 스승제자라는 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의 경우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스승일 때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스스로 잉태하고 낳을 수 있도록 도울 뿐이라는 것, 대신 낳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럼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대신에 정의는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이런 거다. 그러면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러이러하다. 그럼 그건 모든 상황에 적용되냐? 이러이러하다. 그럼 그게 적용 안 되는 상황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러이러하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답을 조립해 나가고 스스로에게서 답을 출산하는 거죠. 답을 낳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정의는 무엇이다. 너 이거 외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제자들은 당연히 반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통해서 무지를 지혜로 바꿔준 거죠. 제자들은 그 결론을 완전히 자기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답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2000년이 넘게 지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에 들어가는 이유 아니겠어요? 관계는요 정말 미묘해요. 관계는 정말 유리 같아요. 이게 충격을 받으면 깨집니다. 그걸 한번 금이 간 유리는 붙여도 흔적이 남아요. 솔직함이라는 망치로 관계를 다 때려 부셔놓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붙여도 이게 안 된다니까.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고, 그 사람이랑 관계가 진짜 소중하다면 이게 목에 완전히 올라오죠. 아유 병신 새끼야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 말을 삼키고 질문으로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좀 어른의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시대에 이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나름 생각한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콘텐츠를 하는데, 근데 요즘 시대에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지적을 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내가 오답을 적어낼 때도 기다려줄 수 있는 그 가치도 굉장히 높은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냥 다이렉트의 충고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고 이게 관계가 끝나도 상관없고 그럴 때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하고 안아주는 게 낫겠다. 이미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을 거예요. 그 충고를 할수록 더 그거를 안 고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나온 답이 아니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솔직한 게 아니라 가깝기 때문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좀 늦게 깨달은 편인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을 보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죠. 여러분 혹시 유튜버 친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영상만 보고 팔로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직장이든 그쵸, 어떤 조직에서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럼 무작정 그만두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만둘 준비를 해야죠. 그냥 직장 그만뒀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준비가 딱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바이브가 달라져요. 생긴 건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진다고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한테 개소리 하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슬슬 사라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제가 했던 걸 얘기 드릴게요. 뭐예요? 저 유튜브를 했어요. 유튜브로 버는 돈이 딱 1000만 원 넘어가니까 주변 사람들 달라집니다. 왜? 내가 달라지니까. 어느 날 한 선배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걸로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는 어떻게 있었냐면 항상 선배들 뭐라 하면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 돈 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인스타에서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게? 새입니다. 새. 자, 이거 참 미안.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자, 새가 나무에 앉은 거예요. 이 새는 이 나뭇가지가 부러질까봐 전전긍긍 하나요? 아니에요. 이거 부러지면 날면 되잖아요. 근데 날지 못하는 새라면 이 나뭇가지가 부러질까봐 걱정한다는 거죠. 이 회사에서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으면 내가 메인스트림에서 배제되는 거 아니야? 내가 승진 안 되는 거 아니야? 특히 무시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승진, 권한, 연봉, 이거에 대한 판단.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이 너무 구려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참 이 깨달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 혼자 날 수 있다면 이 가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어쩐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요. 어떤 준비할 수 있는 돈 vs 시간. 이 둘 중에 내가 더 많은 걸로 선택을 하면 돼요. 돈이 많으면은 뭐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재테크. 시간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럼 뭘 하면 되나요? 유튜브나 뭐 인스타, 각종 SNS들 있죠? 요거를 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재테크로 가는 거는 내가 얼마예요? 한 1억 정도 있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테크로 한 30% 번다고 해봅시다. 진짜 내가 잘해서.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나와요? 한 3천 나오잖아요. 의미 있죠?
아까 전에 그 무슨 얘기예요? 새가 혼자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1억 가지고는 좀 어렵고 내가 2억에서 한 3억 정도 있다. 내가 만약에 부모님 나한테 물려받을 거 조금 있고 아니면 와이프랑 합치던 뭐 하던 한 이 정도 시드가 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승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1억 언더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150만 원씩 매년 저축하잖아요. 나 혼자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데까지 이것까지 가는데 한 2억 넘게 모으려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무시당하고 회사에서 싫은 기간을 버텨야 되는 게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1년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버는 데까지. 저는 뭘 하고 있냐면 유튜브 학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유튜브, 인스타 이런 SNS로 돈을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거기에 월 50 이상 달성하는데 얼마 걸리냐면요. 이게 9개월 정도 걸려요. 실제로 보시면은 어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 기간 동안 이만큼 벌었습니다. 이분은 이 기간 동안 이만큼 벌었어요. 자, 이분 한번 볼까요? 이 기간 동안 이만큼 벌었어요. 이 중에는 무직인 분도 있고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분도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한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뭘 넣냐면은 이걸 넣었어요. 근데 저희한테 오면은 이거 달성하는데 몇 퍼센트 확률이냐? 지금 현재 88%, 아니죠. 원래 얼마 전까지 80%대였는데 지금 90%가 넘었습니다. 달성하는 것이. 평균적으로는 얼마냐? 2,300만 원 정도 달성을 합니다. 근데 평균 왜 이렇게 높아요? 최대값이 커요. 1등이 원래 36억 정도 했다고. 그러니까 평균이 2,300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맨 위에서부터 중앙값까지 평균이 아니라 그냥 줄 세워서 제일 가운데 있는 친구 얼마냐면은 한 29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뭐예요? 매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자이너예요. 그 웹 디자인 매출 290만 원 나왔어요. 그분은 사실상 이제 혼자 살 수 있는 자기 날개가 생긴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시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오지 않으면은 성과가 잘 안 나요. 트레이너가 붙어서 저희가 1대1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피드백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정해야 돼요. 분야. 무슨 분야예요? 컨텐츠를 만들 분야를 정해야 돼요. 분야에서 조회수에서 팬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팬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팬에게 뭘 해야 돼요? 도움을 줘야 돼요. 감정적이든 실질적이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나라는 사람 자체가 분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유명인이야. 그렇다면 분야를 안 정해도 돼요. 왜? 내 파워가 엄청나거든. 모든 분야에 다 뿌릴 수 있거든. 10대부터 60대 아니면 남자, 여자, 지역과 관계없이 아니면 그 사람들 취향과 관계없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인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분야를 안 정해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백화점이 있어요. 맨 위에는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여기 푸드코트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한 중간쯤에 남성복층이 있어요. 그럼 거기 사람이 많은가요? 남성복층에 가면은 한 10몇 명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5명, 6명 있을 때도 있어요. 그 푸드코트에 가면 몇 명 있어요? 막 200~300명씩 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10%도 안 돼요. 한 5% 정도도 안 돼요. 2층에 있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이 남성복 한단 말이에요. 비싼 거를. 난 처음에 가격표 보고 깜짝 놀랐죠, 백화점에서.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걸 판다고 해볼게요. 그 옷을 들고 여기 사람 많다고 여기에 푸드코트에 들고 가면은 그거 팔 수 있어요? 못 팔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있는 남성복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이 팬을 만들기 쉽다고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재석이거나 자, 유재석이 여기 있어요.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럼 여기에 인산인해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야와 장소와 어떤 그 모든 사람의 관심과 이거를 넘어서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면 이거를 분야를 안 정해도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감정적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분야를 정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분야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조회수 전략을 세우고 여기서 이걸로 가는 거는 차별화예요. 차별화. 수많은 채널 중에 저 컨텐츠랑 나랑 내가 저 컨텐츠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그럼 어때요? 저거보다 이거보다 똑같아. 그러면 팬이 돼요? 안 돼. 똑같은 AI로 만들어도요, 어떤 분은 햄스터로 왜 그 채널 봐야 되는지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AI로 유리과일을 써는 걸 만들어요. 유리과일을 써는 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누군가가 만드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존재가 생기는 거죠. 이 도움받는 것
감정적이든 실질적이든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이렇게 불러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그 날아가는 참새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내 생활비. 우리가 그래도 한 3, 400은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3, 400이라는 거 돈이잖아요. 돈.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가격이에요. 가치와 가격을 비교했을 때 가격이 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안 해요. 뭘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팔고 날려버리고. 어차피 재구매 안 할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매번 새로운 게임을 해야 돼요. 구매하고 나서 이게 더 커져야 되거든. 그래야 갈수록 더 쉬워져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야에서 조회수를 통해서 펜을 모았어요. 이만큼 모았어. 근데 판매가 이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펜이 다시 줄어들어. 그러면 내가 돈을 계속 벌려면 안정적으로 벌기 위해선 유재석이 돼야 돼요. 펜이 무한으로 늘어나야 돼. 근데 펜하기에는 뭐가 있어요? 펜심이 있죠. 이게 반대가 되는 순간 구매를 하고 나서 이게 올라가요. 더 깊어져요. 내가 어떤 가수의 공연을 보고 나서 정뚝떨일 수 있어. 근데 어떤 가수의 공연을 보고 나서 더 깊은 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가격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팬심이 높아지고 재구매가 일어난다. 근데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도움을 줄 게 없어요. 여기서 뭘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협업을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백화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백화점 전체 이렇게 보면요. 뭐 1층에 명품 화장품이 있을 것 같아요. 8층에 가전이 있고 7층에 가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성 명품, 영화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가 우리 뭐냐면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백화점 소유자라고 할게요. 이 백화점 소유자는 영화관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나면 여기에 수익 쉐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화장품을 이 사람이 화장품을 만드나요? 백화점 소유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팔리면 수익 쉐어를 합니다. 훌륭한 입지에 훌륭한 인테리어로 훌륭한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훌륭한 브랜드, 뭐 현대백화점이든 뭐든 그걸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 이들을 입점시키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에요. 가구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나요? 아니요. 가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나요? 아니요. 이거를 파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전문성 떨어져요. 이 브랜드들보다 어떤 것보다도 이 백화점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뭘 만든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 패션의 층을 만든다 그랬어요. 뭘 정했어요? 분야를 정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팬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백화점을 만든 거예요. 어디에? 온라인에. 가구 분야에 팬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랑 협업하고 싶어하는 가구 업체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쟁이 포화됐어요. 뭐에 대한 경쟁이 포화됐나요? 고객에 대한 경쟁이 포화됐어요. 우리나라는 공급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장점이 소비예요, 생산이에요? 우리나라는 생산이 더 쉬운 나라야. 우리나라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나라는 소비가 는다고 해서 내수 기반 성장이 쉽지 않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생산 기반의 나라잖아요. 그냥 국가가 그렇게 돼 있어.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면 우리가 생산자를 구하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생산자들은 자기가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이미. 다만 고객을 모으지 못했을 뿐이에요. 생산자들 어디 찾아요?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 검색해보세요. 쿠팡에 검색해보세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충분히 유의미한 고객만 모아놨다면 그걸 통해서 협업을 할 수가 있다.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실행력. 여러분들 갈 방향은 이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돈 vs 시간. 이 중에 이게 더 많은 편이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한 2, 3억이 안 된다면 이걸로 날개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능하다. 저희는 이제 서울 송파에 있거든요. 여기에 올 수 있다면 저희와 함께 하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오늘 들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 중에 혹시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이게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한번 보내줘 보세요. 이걸 통해서 분명히 방향을 찾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희 전체 회원 중에 90% 이상이 수익화에 성공하고 있어요.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버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그 기간을 우리가 단축해줬을 뿐이지 그 안에 다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안에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희랑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거를 반드시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옛날에는 이런 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러 명에게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쉽게 열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 있잖아요. 이게 그냥 공짜로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고 스스로의 날개를 얻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내가 좀 급하다, 아니면 서울 송파까지 내가 올 수 있다, 고정적인 요일에, 그런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고정 댓글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고정 댓글에 가서 대기 신청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대기가 한 700~800분 정도 있을 거예요. 대기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4개의 강의가 먼저 갈 겁니다. 그 4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혼자 해보실 분들은 혼자 하시는 것을 저는 무조건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 혼자 해보시고 문제점을 내가 돌파가 안 될 때, 그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급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혼자 하는 것보단 빠르긴 빠르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신청은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